정부가 코로나19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등을 위해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간 산업 위기를 막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에 대해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여당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되 고소득자 등은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길게는 2년 가까이 유행할 거란 예측에 따라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강풍이 불고 오늘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는 눈도 조금 내렸는데 4월 하순에 눈발이 날린 건 기상 관측 이후 처음입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가 불러온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책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만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처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유덕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9만 5천 명 줄어드는 등 고용 충격이 현실화되자 정부는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3조 6천억 원을 들여 공공부문과 청년층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를 10만 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를 만듭니다. 현행 노인 일자리와 비슷한 개념인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디지털 분야 민간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에서 모두 1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석 달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93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또 특별고용 지원 업종에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무급휴직자 32만 명에게 석 달간 한 달에 50만 원씩 신속히 지원하고 휴업수당을 주기 어려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인건비 목적의 대출을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인 항공과 해운, 자동차 같은 기간 산업에 40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서 지원받는 회사의 일자리 숫자를 유지해야 하고 또 임직원들은 높은 연봉을 제한하는 여러 조건들을 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창근 기자입니다. 정부는 국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산업은행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금의 지원 대상은 항공, 자동차, 조선 등 7개 기간산업입니다. 단 이런 지원이 대주주 등의 이익으로 규결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 총량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고액연봉을 제한하며 배당과 자사주 취득도 금지하는 조건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지원 방식은 대출이나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고해 기업이 정상화됐을 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의 15에서 20% 정도를 전환사채나 상환전환 우선주 등의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정상화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차익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서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정부는 기존 100조 원에 35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2조 원 규모인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에 당장 4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금리와 한도 등 조건을 달리해 10조 원 규모의 2단계 대출 상품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자, 이런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인 수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추경안이 곧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고용 충격은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시작 단계입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경기 하강으로 수출 제조업까지 타격을 받게 되면 더 혹독한 고용 한파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일자리 대책은 당장의 충격을 흡수하는 대증요법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새로운 일자리 55만 개는 노인 일자리처럼 6개월이면 끝나는 일회성입니다. 자영업자나 무급휴직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역시 월 50만 원, 3개월짜리 단기 대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꺼내든 게 한국판 뉴딜입니다. 대공황 직후 미국처럼 정부가 나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으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확장된 SOC, 사회안전망 보완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 초 이번 고용대책에 재원을 조달할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쓸 예산을 최대한 줄여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한 만큼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전망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다 줄지 아니면 전체 70%만 줄지를 놓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이 일단 모든 국민에게 다 준 뒤에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자는 새로운 방안을 내놨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합의가 안 되는 걸 두고 오늘도 민주당과 통합당은 상대 탓을 했습니다. 당정청 합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도 미래통합당이었고 지금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르냐고 공격하는 것도 그리고 지급의 액수랄지 지급 범위랄지 이런 것들은 당정이 합의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 여야정 삼각 줄다리기 일주일째 여당이 새 제안을 냈습니다. 전 국민에게 주되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반납분은 기부금으로 인정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를테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선택하면 내년 초에 15만 원 정도를 세액 공제로 받는 식입니다. 타겟층은 고소득층이지만 금모으기 운동처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이나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또 캠페인이 불고 그만큼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정세균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즉각 호응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말을 아끼겠다는 입장을 밝혀 선뜻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통합당은 시큰둥합니다. 여전히 당정이 합의해 수정안을 갖고 오란 겁니다.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민주당 안대로 전 국민에게 주려면 현 추경안에서 증액이 불가피한데 국채 발행엔 또 통합당이 반대여서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다음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불거진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라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게 미국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코로나 브리핑 도중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건강 이상설을 증폭시킨 CNN 보도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성 정찰 등을 통해 북한을 들여다보는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정보까지 세세히 꿰진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It's hard to know when you've got a country that's as closed up as North Korea. Many people refer to it as the Hermit Kingdoms. 북한과 협상해봤던 전직 관료도 실제로 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신중한 사실 확인을 강조했습니다. Number of generals who have been executed, but then a month later they turn up in a parade.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김 위원장이 처한 처지가 어떻든 간에 미국이 이를 이용할 생각은 없다는 걸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김 위원장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선 반면 NBC 방송은 심장 수술 후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에 축전을 보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통치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의 어젯밤 뉴스입니다.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김정은 위원장이 쿠바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전합니다. 나는 생일 60돌을 맞는 주석 동지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김 위원장이 외교 활동 등 일상적 통치 행위를 문제없이 소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은 지난 10여일간에도 북한 매체는 이런 동정 기사를 하루 걸러 하루꼴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 동향일 뿐 직접 등장하는 어제 오늘 모습이 아니면 큰 의미 없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건강 여부와 관계없이 이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승인 없이도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공개 행보 외엔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너무 당장 나오면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 되고 너무 늦어지면 건강 이상설 등 논란이 커질 판이라 시점을 고심 중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북한 의사결정 구조상 김 위원장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장소 선정이나 경호 문제 등 사전 작업에도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건강 이상설에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그럼 북한학 박사인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오늘도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보도에 선을 긋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내용을 말을 한 거 보면 이번 건이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긴 한데 이 미국 반응을 보면은요, 네. 우리 정부 반응하고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 북한의 특이 동향 없다. 김 위원장 지방에 머물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두고 네. 있는데 미국 쪽 반응을 보면은요, 잘 모른다. 예의 주시 중이다.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 이상설을 인정한 건 아니지만 부인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면 미국 쪽의 정보 판단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미국이 별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우리 정부가 모르는 별도의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설사 미국이 별도의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도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보시면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야 어떻게든 정리가 될 텐데 그럼 일단 뭐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런 건강 문제는 싹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 위원장 다시 등장했다고 해서 건강 이상설이 사실 무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혈관 시술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증상이라든가 약한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 여전히 있는 거죠. 다만 어쨌든 김 위원장이 등장을 하면 건강에 큰 지장은 없다 이런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논란은 사그러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까지 정말로 김 위원장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음 주쯤 돼서는 건강 이상설 일파만파로 확대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환자가 어제 하루 11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을 오가는 날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사회적 긴장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유행이 2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관련한 중간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항체가 생긴 회복기 환자의 절반가량이 재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항체 효과에 대한 국내 첫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25명을 조사했는데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동안에는 절반만 항체가 있었는데 완치 판정, 즉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는 모두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마다 항체 형성 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 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12명, 48%는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당국은 항체 형성이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즉 RT-PCR은 죽은 바이러스 조각도 양성으로 판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차로 진행한 배양 검사에서는 모두 다 음성으로는 확인이 돼서 전염력은 없거나 굉장히 낮다라고는. 항체가 충분하면 재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분석과장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배양되지 않을 수 있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항체가 코로나19의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감염학회도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검사 가이드라인에 항체 검사를 포함시켰습니다. 얼만큼의 항체가 있어야 면역 효과가 있는지, 지속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혈액 속 항체는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미국의 환자 수는 8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확산세가 좀 꺾인 듯 하지만 지금도 치료나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교민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김윤수 특파원이 들어봤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방성문 씨 가족의 코로나 재앙은 지난 3일 시작됐습니다.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부인이 먼저 감염됐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몇 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혈액 내 산소 포화도가 입원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너희 와이프의 산소 포화도가 90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페어팩스 하스피털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 해열제를 먹으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3시간마다, 2시간마다 타이레놀을 먹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먹은 거는 타이레놀과 비타민 C 이거밖에 안 먹였어요. 권장 복용량 이상의 해열제를 입에 털어넣으며 버텨야 했습니다. 부인을 보살피던 방 씨에게도 증상이 나타났지만 검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와이프가 걸려 있고 그리고 확정자이기 때문에 너도 확정자라고 우리는 본다. 검사 안 해주겠다는 소리죠. 막 이렇게 막 온몸을 막 이게 그 칼로 막 쑤시는데요. 정말 아파요. 방 씨 또한 해열제만으로 일주일을 버틴 끝에 고통은 사라졌지만 완치 판정을 위한 검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열이 안 나면 나은 거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래서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료보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도 검사를 못 받는데 의료보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미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주민들을 상대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는 공식 확진 집계보다 50배 이상 많이 감염돼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이 독감 유행과 겹치면서 더욱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일본에선 또다시 크루즈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승객은 태우지 않은 상태였지만 600명 넘는 승무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제 1명, 오늘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크루즈 여객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입니다. 지난 1월 말 정비를 위해 입항한 뒤 석 달째 정비소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승객 없이 승무원 623명만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그제 1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33명이 추가로 감염 확인됐습니다. 나가사키현은 지난달 14일 이후 승무원들의 상륙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조사 결과 병원 검진 등을 이유로 시내를 오간 승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街に出て街の市民の方に接するということは絶対ないよねというようなことで理解をしてましたのでそこを重きを置いておりました。 지금까지 지역 내 확진자가 17명에 불과했던 나가사키현은 2배에 이르는 감염자가 배 한 척에서 한꺼번에 나오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경증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하고 나머지 승무원들도 발코니가 있는 1인실에 분산 대기토록 했습니다. 検査を実施して陽性か陰性か分けていく必要があると。 현지 우리 공관은 승무원 가운데 한국인은 1명으로 확인됐다며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떠다니는 배양 접시라는 비난을 받았던 지난 2월 요코하마 크루즈선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가 오늘 또 폭락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멈춰서면서 원유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넘쳐나고 또 막상 원유를 사도 저장할 곳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석유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원유 저장 시설입니다. 저장 탱크 중 80% 정도는 다 차 있고 남은 20%도 이미 임대 계약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유 수요가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공급 과잉은 유례없는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그제 5월 인도분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어제는 6월 인도분마저 하루 새 43%가 급락하면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세계 유가의 기준으로 꼽히는 영국산 브렌트유도 어제 24% 떨어져 20달러 선이 깨졌고 오늘도 추가 하락해 장중 한때 21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The scale of oversupply, demand's fallen so quickly, has never been seen before. 생산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미국 셰일 업체들의 경우 내년까지 원유 가격이 20달러대 수준이면 500여 곳이, 10달러대로 내려가면 1,100여 곳이 파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ig oversupply situation for many months ahead, unfortunately.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원유 가스 산업이 무너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전 역대 최대 규모 감산에 합의했던 산유국들도 잇따라 추가 조치를 시사하고 나섰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원유 시장을 진정시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면서 이론상으로는 원유를 사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왜 더디게 내리는 건지 궁금하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그 내용을 취재해봤습니다. 서울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주유소입니다. 1리터당 1,184원으로 1,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휘발유 값이 12주 연속 하락했다지만 마이너스까지 기록한 국제 유가 하락폭에 비하면 너무 작다는 게 운전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입니다. 국제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대로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한 2, 3주 전까지만 비교했을 때 한 2, 30원밖에 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좀 더 떨어져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반복된 기름값 불만의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거기에 교육세, 또 주행세까지 더하면 이미 7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준조세격인 수입 부과금까지 더하면 휘발유 1리터당 885.8원. 어제자 가격을 기준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을 모두 빼더라도 최소 가격은 1,072.33원이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라도 국내 기름값은 구조적으로 공짜가 될 순 없는 겁니다. 국내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이 반영되는 시차입니다. 두바이유 등 중동산 원유를 미리 구매하고 배로 들여오는데 이 거래가가 국내 가격에 반영되려면 최소 2, 3주가 걸린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의 국제 유가 하락을 국내 소비자들이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잔뜩 위축된 경기 속에 저유가의 혜택을 기대해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선 더 그렇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어제 경기도 군포 물류창고에서 시작된 큰 불이 하루를 넘긴 오늘 낮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20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창고 안쪽은 새까맣게 탄 채 철골이 드러났고 보관 중이던 가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군포 대형 물류창고에서 난 불은 강풍으로 진화가 늦어지면서 오늘 낮 12시 반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26시간 만입니다. 창고 입주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A씨가 창고 바로 옆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버린 장면이 CCTV에 잡혔는데 18분 뒤 꽁초를 버린 곳에서 불이 시작돼 창고로 옮아붙었던 겁니다. A씨가 담배꽁초를 버린 걸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불꽃은 불과 몇 분 사이에 바람을 타고 건물 1층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가구를 주로 보관하던 1층과 5층뿐 아니라 전자제품 등이 쌓여있던 나머지 2, 3, 4층까지 모두 화마에 큰 피해를 보면서 소방서 추산 재산 피해 규모만 220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창고 입주자들은 막막합니다. 불난내해서 지금 와본 거예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르니까 못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A씨는 꽁초를 버린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4월 하순인데 매서운 바람이 불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에는 오늘 눈발이 날리기도 했는데요. 때 아닌 추위가 찾아온 이유가 뭔지, 언제쯤 4월 기온을 되찾을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찬 바람을 타고 눈발이 날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 북악산 부근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종로에 있는 기상청 관측소에도 잠깐이지만 진눈깨비가 관측됐습니다. 4월 하순에 서울에 눈이 내린 건 기상관측 1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매서운 날씨에 시민들은 롱패딩과 목도리까지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기온만 낮은 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면서 찬바람은 쉬지 않고 불었습니다. 아까 후리스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서 그냥 패딩으로 갈아입고 나왔어요. 갑자기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서울 은평구 수은주는 0.3도까지 떨어졌고 설악산은 영하 10.4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기습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건 한반도 상공을 영하 30도의 차가운 공기가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2주간 몽골의 기온이 평년보다 6도 이상 높아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고기압이 벽처럼 형성됐는데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온 겁니다. 몽골에서 부는 북풍을 따라 황사까지 넘어왔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도 연평균의 5배인 세제곱미터당 19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차가운 북풍에서 다소 따뜻한 서북서 계열의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기온은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 공개, 방역을 위한 거지만 필요 이상으로 길게 공개돼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당국이 접촉 2주가 지난 동선 정보는 삭제하도록 했지만 이걸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꽤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의 한 음식점. 점심시간이지만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용산구 첫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공개되면서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지금도 손님들 발길이 뜸합니다. 거의 하루에 한 테이블, 2테이블 평일날. 주말에는 지인들이 그나마 조금 와주고. 여기 안에 있으면 진짜 뭐 동물원 못 된 것처럼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여기 뭐 왔다 갔어 뭐 사진 찍고 가고.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일정 기간이 지난 확진자 동선을 삭제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까지만 동선을 공개하고 그 이후엔 삭제하도록 한 겁니다.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확진자 동선을 삭제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공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업무가 솔직히 재난지원금 주고 뭐고 과부하가 걸려서 인지를 지금 했으니까 바로 조치하는 게 맞죠.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소통이 안 됐어요. 지자체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지워도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으로 퍼져나간 동선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특별지원금이나 물품 지원도 하고 있지만 피해 업체들은 인터넷상의 동선 정보 삭제 등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거리에 흡연부스, 좁고 밀폐된 형태가 많습니다. 여럿이 바짝 붙어서 마스크 벗고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요. 이런 감염 우려 속에도 흡연부스를 폐쇄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근처 흡연 부스입니다. 수십 명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거나 벗고 옹기종기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비말 감염 범위인 2m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이제 가깝기도 하고 그런 게 불안하긴 합니다. 출입문 빼고 사방이 막혀 있는 밀폐형 부스와 달리 부스의 절반이 트인 개방형은 거리 두기만 잘 지켜도 괜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의학계는 흡연 부스에서 감염 위험을 경고합니다.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바이러스가 입에서 내뿜는 연기 입자에 묻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권련형 전자담배 이 두 개의 제품에서 나오는 건 에어로졸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내 공간 안에서 에어로졸 감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정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아예 흡연 부스를 폐쇄했지만 서울에선 아직 문 닫은 곳이 없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리에서 피우면 거리에 침 뱉고 가리는 게 더 문제래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인데 구조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밀폐형 흡연 부스라도 감염 예방을 위해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통합당이 총선 참패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에 김종인 전 의원을 추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당 안에서는 반발하는 기류도 읽혀집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의원과 당선인 142명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냐 의견을 물어온 통합당. 비대위를 띄우고 김종인 전 의원을 위원장에 추대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의견을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 부분으로.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김 전 의원을 만났는데 김 전 의원은 무기한 전권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무기한을 강조한 건 2년 뒤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당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선 고지를 밟은 정진석 의원은 심 권한대행의 결정은 월권이라며 당선인 대회를 빨리 열자는 글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다른 중진 당선인도 뭐든 당선인들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부 의원은 투표 조작설에 매달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투표 조작 의혹은 괴담이라며 총선으로 한 번 죽은 당이 두 번 죽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당수 지역구에서 민주, 통합 양당의 사전투표 득표 비율이 같다는 게 투표 조작설 유포자들의 논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253개 선거구 가운데 11개에서만 그런 비율이 나왔을 뿐이라며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빼고 양당만 비교한 것도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오늘 정부 부처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부 부처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정부 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혁신처의 인사관리국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공무원 파견과 예산 배정 등을 했던 곳들인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예산을 삭감하고 공무원 파견을 고의로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러한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9명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실장이 2015년 10월과 11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 행적조사 안건이 채택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특조위는 밝혔습니다. 관련자들과 그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조사를 했고 진상규명국장 미임명과 공무원 미파견권을 포함해서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된 국가적인 범죄 행위였음을 특별수사단도 특조위로부터 관련 증거들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단은 어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을 불러 조사했고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해수부로부터 선박 자동 식별장치 자료도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청문 국면에서 논란이 됐었던 딸의 공주대 인턴과 또 논문 제3저자 의혹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올려줬던 공주대 교수와 그 초록을 직접 만든 연구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공주대 인턴을 하기도 전에 일본 학회 발표 논문 초록 등의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청문회 국면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말 조 전 장관 측은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딸이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적극적인 인턴 활동을 했고 일본 학회 발표자로 추천까지 됐단 겁니다. 정 교수 대학 동창으로 조 전 장관 딸을 논문 초록 등의 제3저자로 올려준 김광훈 공주대 교수는 오늘 재판에서 논문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지만 정 교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논문 초록에 딸 이름을 올렸고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연구와 발표 자료 작성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 딸은 실제 연구를 하지 않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한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논문 1저자인 최모 연구원도 조 전 장관 딸을 논문 초록 등의 제3저자로 싣기 전까지 본 적이 없고 실험에 도움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교수는 다만 학회 포스터 발표와 논문 초록집 수록 등의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에 대해선 제3저자였고 고등학생으로서 좋은 경험으로 생각했다며 허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쟁점을 비틀어서 초록의 제3저자로서 등록된 것이 허위다란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논문이 아니고 포스터이고 정식 논문의 제3저자가 아니라.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뒤 공주대 인턴 논란은 사회적 토론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형사 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탐관 오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는데 유 전 부시장 측은 직무와 관계없이 받은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8년간 4,700만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자신이 낸 책 구매대금과 항공권 구매대금, 오피스텔 사용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자신의 동생을 지인 회사에 취업시켜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며 장기간 금품 수수를 저질렀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청와대 감찰을 중단하고 은폐하려 했다며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없이 친분에 의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유 씨 직무와 금품 수수 시기를 비교하며 돈 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업무를 맡았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좀 더 자주 열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비슷한 규정은 이미 있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분석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처리만큼은 꼭 이번에 해냅시다. 20대 국회가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마지막 선물이자 여기서 일하는 국회법이란 여야 중진 25명이 최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의원들이 법 만들거나 고칠 때 10명 안팎이 모여 법안심사소위원회라는 회의부터 시작하는데 이 회의를 주 1회 꼭 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대 국회가 워낙 회의를 안 해서 회의 주기를 강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난해 이 소위원회 회의를 한 달에 2번 이상 하라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때도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렸습니다. 앞으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서 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상임위별로 이 소위가 얼마나 열렸는지 팩트체크해 보니까 8월 한 달 평균 0.5번, 9월 0.6번, 10월 0.3번, 법에서 정한 한 달 2번에 크게 못 미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핵심은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집을 보니까 회의 빠지면 세비도 깎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깎는 비율도 자세히 써놨습니다. 회의를 안 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면 받게 될 벌칙 규정도 함께 마련하는 것,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단추일 겁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오늘 정부의 고용 안정 대책이 나왔지만 이미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합니다. 특히 해고에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보도에 최희원 기자입니다. 인천공항에서 10년 동안 수화물을 분류했던 김정남 씨는 이달 초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사 재하청 소속인 김 씨의 동료 120여 명은 이미 희망퇴직했습니다. 회사에서 무기한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퇴직금이라도 타서 또 실업급여라도 타서 생활을 하고자. 오늘 정부 대책으로 항공 지상조업 노동자도 특별고용 지원업종에 준해 지원을 받게 됐지만 이미 해고된 처지에선 혜택을 받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란 더 막막합니다. 그 지원도 우리가 살아 있어야 지원을 받는 건데 뭐 해고당하고 지원받으면 뭐합니까? 그나마 10%도 그 본인들 부담하는 게 아깝다 이런 얘기겠죠.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근 실적 등 갖은 이유로 해고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하청업체는 실적이 낮은 노동자를 징계하겠다고 압박합니다. 영세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복잡한 정부 지원 신청보다 일단 고용을 줄이고 보는 게 현실입니다. 노동계는 오늘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해고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BS 최희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국내 자영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죠. 실제로 신용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경북 지역은 물론이고 제주와 울산도 피해가 컸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전국 55만여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을 주 단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습니다. 대구 신천지 관련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나온 2월 셋째 주, 전국적으로 매출이 평균 10% 감소했는데 그 다음 주엔 매출이 마이너스 29%까지 급감합니다. 3월엔 대체로 20% 이상 감소가 지속됐고요. 이달 들어 감소폭이 조금 줄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엔 마이너스 12%까지 회복됐습니다. 지역별로 볼까요? 2월 넷째 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매출 감소율은 40%를 훌쩍 넘기며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울산은 확진자 수가 40명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데요. 대구, 경북 다음으로 매출 감소폭이 컸습니다.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데 공장 셧다운이나 작업량 감소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는 4월 들어서도 여전히 20% 이상 매출이 줄어들어 회복 조짐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줄고 있지만 아직 국내외 여행 수요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호남 지역과 인천은 3월과 4월에도 매출 하락률이 10%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